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가격이 싸고 높고를 떠나서 그쪽이 버블인 거예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유튜브계에 또 부동산 쪽으로 또 유명하신 교수님을 또 모셨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이 요즘 집값 때문에 걱정이 많은데 또 저명하신 분을 모셨죠.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도시계획 교수이시자 하버드 박사님이시죠. 네, 김경민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렇지만 제가 좀 책을 써서 사실은 근래 책 때문에 여러 유튜브에 나왔는데요. 하여튼 관련된 내용과 약간 비슷하게 또 마켓이 흘러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약간 들어서 그런 부분 좀 공유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 책을 저도 이제 봤는데 그 어찌 보면 가장 핵심, 어찌 보면 가장 충격적이라고 하는 거는 17%. 이게 가장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거기 적어주신 거 보면 이제 앞으로 서울의 집값의 평균 한 17%까지도 빠질 수 있다. 물론 변수는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적어주셨는데 그 부분부터 좀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이게 어떤 그런 모델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건가? 사실은 이게 제가 미국에서 일했던 회사가 제가 거기서 맡았던 역할이 이제 예측 모형 만드는 담당자였어요. 그러니까 계량 경제 모형으로 가격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모형들 안에 이제 뭐 수요 예측하는 거, 공급, 그 다음에 부동산 수익률 예측,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이게 서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사이클을 만들어요. 한 5년 정도 안에 한 사이클 아니고 반 사이클 정도 되게끔. 근데 그거 모형을 이제 서울시에 좀 대입을 해봤어요. 대입을 해서 제가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본 부분은 이제 금리 부분을 제가 제일 중요하게다고 봤기 때문에 금리가 이제 1.5% 될 때하고 2.0 될 때 그 서울시 전반적으로 또는 또 강남이나 노원구 같은 곳에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서 좀 예측을 좀 해봤죠. 이제 금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금리가 그 부동산의 투자 수익률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근데 이제 부동산의 투자 수익률이라는 게 분자는 이제 1년치 월세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분모가 가격인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금리가 오른다고 하면은 이 부동산 투자 수익률도 같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부동산이라는 거는 이 금리에 비해서는 그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무조건 조금이라도 더 받아야지만 의미가 있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오른다고 했을 때 결국은 이제 그러면은 수익률이 오른다고 하면은 분자하고 분모에서 분자가 오르든지 아니면 분모가 떨어지든지예요. 그죠? 근데 지금 뭐 임대차 3법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분자인 월세의 합은 사실은 거의 고정이에요. 사실은 잘 움직이지가 않아요. 잘 움직이지 않는데 이런 뉴스에 대해서 그래서 빨리 움직이는 거는 분모 사이드가 움직여요. 그래서 이 가격이 이제 떨어져야지 수익률 자체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사실. 근데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게 지금 임대차 3법이 어쨌든 지금 가격을 이제 상한선을 잡아놓고 그렇죠. 재계약을 사실 강제하게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눌려 있다. 그래서 반대로 좀 월세 같은 것들이 지금 더 상승하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분모가 안 내려가도 분자가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금리를 따라서 월세가 같이 인상되는 그런 거는 안 생겨요. 그 효과도 있을 수 있어요. 사실 그 효과도 있을 수 있는데요. 다만 이제 그게 가능하려면은 사람들의 소득 수준도 이제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되게 좋은 포인트신 게 이제 어떤 지역에 사람들이 이제 살고 있는데요. 전세가가 오르건 월세가 오른다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완전 경제 시스템 자체가 폐쇄적 시스템이라고 하면 따라서 같이 가야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서울이라는 곳에서 여기서 이제 본인이 사는 곳에서 가격이 오른다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그 선택권이 몇 개가 존재를 해요. 아예 경기도를 빠진다든지, 그죠? 아니면 여기서 그 주택이 너무 비싸다고 하면 아예 다운사이징을 해요. 30평대 가지고 20평대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 이 임팩트가 임대차 3법 할 때 그대로 다 나타났어요. 사실은요. 임대차 3법 딱 하니까 노원구, 도봉구, 성북구 쪽에 상대적으로 저렴주택 또는 중위권 이하주택 많은 데 가격이 폭등을 했고요. 거기서 또 그 다음에는
경기도 쪽 가격이 폭등을 했고 네. 나중에는 이제 다세대 연립 가격까지 폭등을 했잖아요. 사실 이게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자기 소득이 지금 그걸 따라가지 못한다고 하면은 소득 안에서의 선택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그 상황이라는 거는 뭐 제가 이제 그 세입자라거나 아니면 제가 주인이라는 네.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이제 내가 버티기가 힘들다라는 네. 느낌일 거잖아요. 뭐 네. 이자는 늘어나는데 뭐 그만큼 월세는 안 들어오고 이러니까. 그런데 교수님, 네. 근데 우리나라는 뭐 특이하게도 좀 전세라는 제도가 있어서 사실 전세를 주게 되면은 뭐 주인 입장에서는 금리 부담이라는 변수에서 약간 좀 벗어나게 네. 되는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선은 그 전세 자체가 자기 자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가격이 10 있는데 전세가 한 6 있다고 하면은 뭐 자기 자본이 6억이 있는 거고 거기다가 또 본인이 뭐 대출 조금 끼우고 본인 자금은 태웠을 테니까 뭐 무이자 대출처럼 그냥 그쵸. 쓰는 예. 거니까. 예. 네네. 그래서 굉장히 큰 자기 자본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 가격이 유지가 된다고 하면 견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한 사람들이 다가 아니잖아요, 사실은요. 그렇죠. 그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대차 3법 이후의 트렌드가 노도성 지역 같은 거에 간 분들은 주로 서민들이 많고 거기서 그분들이 이제 물론 갭 투자도 간 사람이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이 이제 주담대 끼고 그다음에 신용대출 끼고 자기 자본에서 들어간 분들이 상당해요. 네. 근데 이제 강남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 끼고 뭐 투자한 분들도 좀 있는 형태로 저는 보여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예측을 했을 때 원칙적으로 하면 강남이 더 떨어져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면 더 고가 주택은 더 떨어지고 더 올라가고 하거든요. 네네. 근데 강남이 오히려 덜 떨어지고 노원구, 도봉구, 서구가 더 떨어지는 걸로 나와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이게 그거인가요? 그러니까 강남 지역들은 이제 15억 초과하면 대출도 안 되기 네. 때문에 현금 뭐 2, 30억 주고 사서 그렇죠. 실거주를 해야 되는데 예. 그럴 사람이 몇이나 있겠냐. 소수니까 어쩔 수 없이 전세라는 걸 이용해서 집을 산 사람들이 많은 거고 노도성, 성북구 그쪽은 이제 보금자리 대출이라거나 그렇죠. 뭐 이런 걸 써서 워낙 또 전세가 좀 낮은 지역이니까 그렇죠. 오히려 대출을 받는 게 예. 주담대 받는 게 유리했었으니까 그렇죠. 예. 영끌이라는 개념으로 예. 보면 그 지역이 더 많을 것이다. 그렇죠. 저는 우선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15억 이상 다 현금으로 사는 거잖아요. 네. 어떤 사람들이 현금 사고 들어가요, 지금. 그런 사람도 예, 있죠.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40억 주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더라고. 예,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이걸 또 시뮬레이션 하면은 되게 재밌는 거죠. 예를 들어서 20억짜리라고 했을 때 뭐 전세 끼고 자기 돈 한 10억 끼고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아파트가 10% 떨어졌다고 그 사람이 18억 됐다고 파냐? 그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노도성 같은데 보통 5억이라고 치자고요. 5억에서 뭐 주담대 60% 나와서 한 3억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신용 한 뭐 양쪽에서 해서 뭐 1억 하고 자기 돈 1억으로 지금 들어간 거라고 치자고요. 네. 예. 근데 이 사람은 가격이 10% 떨어지면 지금 5천만 원이 떨어지는 건데 그러면 이제 집값은 10% 떨어졌지만 자기 들어간 자본 1억 대비 5천만 원이 날아가는 거예요. 이건 50%가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현금 끼고 산 사람, 현금으로 산 사람하고 대출 끼고 산 사람이 주택 가격이 작고 크고를 떠나서 이 대출이 많은 부분에서 있는 사람들이 이제 가격 하락의 경우에 이제 자기 에쿼티가 거의 없어지는 경우가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남의 돈 대출을 거의 한 70%를 받고 샀으니까 사실 자기 집값은 30%밖에 없는데 집값 전체적으로 10% 떨어지면은 자기 재산의 3분의 1 정도가 날아가는 거죠. 사실 그렇게 했다는 거는 집값이 조금 더 상승을 할 거라는 거. 그래서 나중에 집값이 더 비싸지기 전에 내가 우선 약간 미래 소득을 땡겨서 사놓은 거잖아요. 근데 그 플랜이 깨져버리면 거기서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팔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던질 수도 있죠, 사실은요. 왜냐면은 지금 가격이 하락한다라는 건 결국에 시장에 매물을 내놓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잘 안 사주고 안 사주니까 가격이 점점 내려가면서 어느 정도 접점에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뭐 변수가 많다고는 하셨지만 최대 17% 정도 하락한다고 하는 거면 강남보다는 오히려
좀 도시 외곽 지역, 그쪽이 경기도 쪽이 더. 그렇죠. 전 사실 경기도는 그 예측을 안 해봤고요. 저는 서울 안에서는 강남 3구하고 이제 노도성만 두 개를 좀 비교를 했어요. 근데 지금 약간 좀 그 분석하다가 약간 충격적인 건 뭐였냐면은 네. 그 뭐 책에서도 나옵니다만은 이 투자 수익률을 계산을 했을 때 보통 강남의 투자 수익률하고 노도성의 투자 수익률을 비교하면 노도성이 높아요. 왜냐하면은 비슷한 임대료라고 했을 때 네. 강남은 더 비싼 집들이 있잖아요. 네네. 사실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노도성이 높고 강남이 좀 낮은데 이 안에 이제 이 어느 정도의 이 갭이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좀 그 비슷해지더라고요. 비슷해지다가 작년 말하고 올 초에 이게 역전됐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가격이 싸고 높고를 떠나서 그쪽이 버블인 거예요. 노도성 지역이 버블인 거예요. 예. 왜냐면 강남보다 투자 수익률이 낮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 최근 그러니까 올해는 강남이 그렇게 많이 막 엄청 올라가진 않았는데 그쵸. 상대적으로 그 지역이 많이 올랐거든요. 예, 예. 근데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은 주택담보대출 LTV 비율이 좀 예. 그래도 나오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약간 버블이라는 게 낄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 이제 중고가 시장하고 고가 주택을 보면 고가 주택이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네. 먼저 떨어지고 더 떨어져요. 네. 근데 이번엔 되게 이상하게 나타났잖아요. 지금 보면은 마켓이 변곡점이 된 데는 지금 노도성부터 지금 변곡점이 시작된 것 같고 네, 네. 지금 벌써 호가하고 지금 매도 호가하고 매수 호가하고 좀 차이가 더 벌어지고 있고 네. 일부는 이제 가격 하락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사실 원래대로 하면은 여기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강남부터 그게 사인이 시작됐어야 네. 돼요. 근데 지금 굉장히 이상한 상황. 원래 시작은 항상 강남이고 그쵸. 뭐 오르든 내리든 강남에서 뭔가 주춤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게 결국에 대출 규제 때문에 그랬던 건가요? 너무 그 튼튼하게 만들어 버린 건가요, 이 지역을? 자금적으로?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하면서 상대적으로 덜 오른 거죠. 상대적으로 덜 오른 거고 물론 이건 있습니다. 신문지상에서 자꾸 신고가 얘기를 하는데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인덱스예요. 평균적인 흐름 자체를 봤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 지역이 상대적으로 덜 올랐어요. 예, 작년 그 네. 하반기 이후.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버블이 어떻게 보면 버블이 쌓인 게 좀 LTV가 약했던 그 강남 외 지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6억 이하 주택이 많았던 지역들. 예. 그렇죠. 그러면 그 지역들은 지금 금리 인상의 시그널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예. 조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태인 거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지역별로 그러니까 결국에 대출이 좀 적은 지역과 대출이 많은 지역에 좀 그 차이는 있을 것이다. 근데 17% 하면 사실 되게 엄청 큰 느낌이잖아요. 되게 17% 거의 막 한 5분의 1이 날아가는 느낌인데 그 정도의 하락까지 올까요? 이 금리 때문에. 근데 이게 인덱스상의 17% 하락이 네. 제가 보니까 이게 2020년대 초반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그렇죠. 보면은 네네네. 코로나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굉장히 경기가 안 좋은데 가격은 오른 거는 사실 네. 이건 유동성 이슈밖에 없거든요. 네네. 아무것도 없어요. 경기도 안 좋은데 그럼 결국은 유동성을 잡아낸다고 했을 때 2020년 초반으로 좀 회귀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2020년 정도 가격이다. 예, 초반 가격이요. 예. 그렇죠. 사실 뭐 올해 작년에 거의 뭐 10몇 %씩만 올랐으니까 예. 떨어졌다고 해도 그 정도네요. 예, 진짜.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 이하 가격대로 가는 거는 어렵다는 얘기시죠? 아니요, 그때는 이제 또 좀 봐야죠. 저는 지금 시뮬레이션을 한 게 2%까지 보고 뭐 수요와 공급 같은 것들이 현재와 비슷하다는 가정을 한 건데 여기서 만약에 이자율이 2% 이상으로 더 오르고 지금 정부나 아니면 다음 정권에서 본인들이 공약한 것처럼 공급 폭탄을 내려준다고 했을 때는 네. 상황은 또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겠죠. 장기로 정체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지금 뭐 미국에서도 기준금리 뭐 최대 뭐 2.5까지 뭐 간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러면은 2%까지 보신 것도 어찌 보면 낙관론으로 보신 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더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어저께 이제 FOMC 나왔잖아요. 네네. 보면은 이제 당연한 게 나온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테이퍼링 원래 지난번에는 한 6월쯤에 끝내고 네. 테이퍼링 끝내고 금리 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테이퍼링 내년 3월에 끝낸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3월에 끝내고 이제 상반기부터 올릴 거예요. 상반기부터 올리고 근데 이제 그거를 떠나서 9월 달에 FOMC를 보면은 2024년까지 2%까지 올린다고 했어요. 또 장기적으로 2.5%고요. 2%. 예. 네네네. 근데 그럼 벌써 내년부터 하면은
미국 올리는 게 꽤 빨라요. 지금 어떤 사람들은 내년에 1.25 얘기한 사람도 있었고요. 내년 말에. 네. 그리고 이제 결국은 그 한 2점대까지 올릴 것 같아요. 한 2024년까지. 네네. 그러면은 미국이 지금 0%에서 한 2점대까지 올린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보통 0.5나 0.75 높아요. 미국보다. 네네. 그럼 우리나라도 지금 2.5에서 2.75를 향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올릴 거예요. 사실. 네네. 그러니까 저는 내년까지 한 1.5에서 2.0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4년에 거기서 더 가는 거죠. 네. 예, 한 2.5에서 2.75까지 가겠죠. 예. 그러면은 지금 금리 내는 수준의 거의 2배 이상의 어떤 이자 부담이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 뭐 주택담보대출을 한 3%에서 3.5 막 이렇게 받아놓은 분들도 많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한 뭐 4%대나 네. 5%대 가겠죠. 네. 근데 이제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를 받으신 분들은 그래도 확정금리를 받으니까 네네. 그분들은 괜찮은데 그때가 아닌 분들은 이제 좀 상황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네. 예, 그분들은 좀 또 다른 또 시나리오 분석에 들어가야 될 거예요. 제가 예. 2010년 말 그때 뭐 집을 조그만 걸 하나 사면서 그때 6.0%의 대출을 받았거든요. 주택담보대출. 그러면서 그때 좀 싸게 받았다라고 했었거든요. 원래 그 전에 더 비쌌었으니까. 그렇죠. 예. 근데 사실은 그것까지는 안 갈 것 같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한 3 후반 또는 4? 3 후반에 4? 왜냐면 이거 급격하게 올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네. 물론 지금도 주담대 4 얘기 나오는데 네. 이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주택금융공사 모기지입니다. 네. 1억 이하에 대해서도 거기서도 올리긴 할 텐데 그게 뭐 한 3 후반에 4가 될 거고 다른 데서는 이제 시중은행에서 받는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될 텐데 그래도 5를 넘길 수 있을까요? 그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기준금리가 또 장기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단기간에 급등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럼 한 3 후반 4 뭐 이 정도 정도라면은 부담하는 느낌은 한 1, 2% 정도 더 올라가니까 그게 앞으로 집값이 계속 상승한다고 만약에 사람들이 믿으면 그게 꺾인다면은 이제 안 올라가나 하면은 내가 굳이 가지고 있으면서 낼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게 오히려 이제 침체 뭐 하락기로 간다. 예. 그러면 그 말에 어찌 보면 그 전제 조건은 이제 사람들의 심리가 꺾여야 되는 거죠. 예. 그 꺾이는 걸 뭐라고 보시나요? 단순히 금리는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고 여러 가지가 같이 갈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우선은 지금 경기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경기가 그렇게 좋아질 거에 대한 저는 좀 두려움이 좀 있고요. 네네. 두 번째는 이제 저는 이자율 오르는 거를 정말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급이에요. 네. 우선은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서울인데 서울을 제외한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뭐 구독자분들도 광역시 하시는 분 계셔서 우선은 광역시 중에서 인구 느는 데는 인천밖에 없어요. 나머지 다 인구 빠져요. 세종시 빼고요. 두 번째는 뭐 저도 책에서 이제 좀 그 광역시 부분이 이제 공급을 봤는데 내년 또는 내후년에 한 번씩의 공급 충격이 와요. 공급 충격 엄청난 충격이 와요. 따라서 이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광역시는. 그러니까 지방은 사실 이 서울과 약간 좀 다르게 움직이는 게 있잖아요. 사실 완전히 다른 시장이에요. 서울하고 완전히 다르게 움직이는데 2019년부터 동조화돼서 같이 움직인 거고 지금 아마 그 동조화가 깨질 거예요. 지방은 사실은 저는 좀 투자하는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고 보고 문제는 이제 서울 같은 경우인데 서울이 사실은 그 뭐 3기 신도시 예정대로 나오고 이제 양쪽 진영에서 누가 되시던 공급을 한다고 했을 때 2, 3, 4 2024년 말부터 나올 거예요. 그죠? 근데 2024년까지 이자율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공급이 나온다고요. 예. 따라서 이때 만약에 공급이 예정됐고 안 나온다고 하면 또 얘기가 달라지겠습니다만은 이자율이 나오는데 공급까지 나온다고 하면은 그때는 또 2010년대 초반 상황이 올 수도 있죠. 사실은요. 예. 이게 사실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제일 무서운 게 옆에 새 아파트 생기는 게 제일 무섭거든요. 내가 이길 수 없는 존재가 갑자기 옆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내 건 이미 낡아져 있는데. 그리고 더 무서운 거는 우리 여기 살던 분들이 막 분양받아서 이사가 버리니까 그렇죠. 결국에 집 개수가 늘어나게 되면 이 수요라는 거는 이제 분산되는 거니까 그게 가장 무서운 건데. 그 2010년대 초반에도 이자율을 이제 조금씩 올렸어요. 그러니까 2008년에 5%대 이자율을 2009년에 2%까지 낮췄다가 어느 정도 경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극복했기 때문에 2011년부터 조금씩 올렸어요. 3%대까지. 그때 하고
이제 서울에 있는 보금자리 이건 어떻게 보면 약간의 공급 충격이에요. 사실은 네. 그거 나왔을 때 서울시 가격 빠졌었어요. 네네. 그때 보면은 다 하우스 푸어 얘기 뭐 나오고 난리 났었잖아요. 네. 사실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거를 자꾸 잊냐고요. 그때도 딱 두 개예요. 고금리하고 공급 충격. 그러니까 이 2020년대 중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너무 미래여서 네. 네, 만약에 이자율 오르면서 또 공급까지 같이 간다고 하면은 그때 상황이 안 오리라는 보장이 없고요. 그게 그러니까 월스트 케이스 시나리오 제가 뭐 예. 너무 무서운 시기였거든요. 그렇죠. 10년 때. 저도 사실 그때 집을 샀었는데 네. 왜냐면은 그 우리나라가 그때 글로벌 위기 극복을 되게 잘했어요. 네. 근데 그때 사실상 거의 크게 타격을 타격 못 입은 없었어요. 느낌. 되게 네. 겁났다가 네. 뭐야 괜찮네라고 괜찮았어요. 했었던. 네. 예. 그러니까 2009년 초반 상반기만 휘청거렸고 네. 그 다음부터는 급격하게 회복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수출도 잘 됐기 때문에 네. 경기가 괜찮았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때 괜찮았던 나라가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하고 네. 유럽에서는 독일이에요. 근데 독일이 2010년부터 가격이 올랐어요. 저는 그걸 보고 2011년에 집을 샀거든요. 근데 보금자리 충격이 나오더라고. 아, 그러니까 사실 이게 공급이라는 게 뭐 절대 변수 뭐 이럴 수는 없지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집에서는 사실 사람들이라는 거는 뭐 물론 뭐 수치도 중요하지만 바로 옆에 막 짓고 있는 거 보면 타워 크레인 돌아가면 야 이제 저기 입주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나 팔아야 되나 뭐 이사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당장은 지금 한 1, 2년 사이에는 지금 공급이 좀 부족하다. 예, 그거는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 공급이 좀 맞고요. 근데 네. 이제 제가 좀 리서치를 해보니까 2019년하고 20년에는 공급이 많았어요. 네. 예, 그러니까 공급이 없던 데는 2016, 17, 18은 공급이 부족했어요. 평균 대비. 네. 근데 2019, 20은 사실은 2008년 이후에 제일 많았던 시기예요. 서울 경우에. 네. 그러면 상시적으로 봤을 때 공급이 그렇게 많았으면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서울에서의 공급이라는 요인 이외에 이 거대한 외부 요인이 더 힘이 센 거예요. 네. 저는 그게 유동성, 이자율이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것과 연관되는 거는 사실은 아까 말씀하다가 좀 멈췄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수도권 시장하고 지방 광역시 시장은 전혀 다르게 가요. 네. 전혀 다르게 가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3년 전만 하더라도 서울권은 빠졌는데요. 네. 지방은 올랐어요. 네. 근데 그 다음에 서울권 오를 때 지방은 정체의 수준이었어요. 네. 근데 2019년부터 같이 가요. 그러니까 전국이. 그게 특이하다라고 예. 보는 거잖아요, 사실. 원래 그러지 않는데. 네, 맞습니다. 그럼 예. 그 원인은 그러면 유동성.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동산을 분석을 할 때 네. 이제 다양한 요인들이 있는데 그 요인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그 시장 그 지역 요인이 있는 거고요. 네. 지역 단위의 공급. 그러니까 네네. 부산에서 아파트 100만 채 늘어났다고 이게 서울시 아파트 가격 미치질 않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그 지역 요인이 있고 그 다음에 더 이걸 넘어서 이제 금융적 요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자율 2%가 3% 되는 거는 서울시만 타격받는 게 아니고 부산, 뭐 대전 다 타격받는 거기 때문에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2019년 이전은 아마 그 지역 단위의 뭐 수요와 공급 같은 게 더 컸을 것 같아요. 네. 근데 2019년에는 이거는 뭐 역대급 2%대 이자율이 뭐 지속됐고 작년에는 뭐 0%대 이자율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다른 지역 요소 다 무시하고 이게 엄청난 팩터였다고 봐요. 실제로 네. 19년도에 서울 아파트 집값은 오르지 않았거든요. 맞아요. 이게 지수상으로 보면 평균적으로 네. 거의 정체였는데 20년도에 그렇죠. 올라간 거는 네. 코로나로 인한 네. 저금리 예. 그거에다가 뭐 추가적으로 임대차 3법도 조금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강력하게 영향을 네. 미쳤죠.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 시장 자체가 그냥 물건의 어떤 수요 공급이 깨져서 올라간 거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네, 봐요. 20년도부터. 예. 그리고 올해는 인플레이션이라고 봐요. 네. 인플레이션. 예. 그러니까 반대로 그 부분이 해결이 되면은 가격은 돌아간다는 예, 거예요. 예, 2020년으로 예, 돌아간다. 그렇죠. 코로나 예. 전으로. 예.